안녕하세요. H 여사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허세 끝에서 진짜로 다시 태어난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이런 세상에 한 발 담글 수 있을까? 수정이 동생 민철이가 초대장을 내밀던 그날, 나는 마트 계산대에서 막 근무를 마친 참이었다. 손끝에는 아직도 거스름돈 냄새가 배어 있었고 발은 오래 선 탓에 무겁게 붓고 있었다. 누나, 이거 진짜 괜찮은데요. 와인 브랜드에서 하는 파티인데 연예인도 온대요. 거래처 대표님이 초대받았는데 못 갈 것 같다고 져주셨어요. 민철이의 말에 나는 어이없이 웃었다. 와인 파티? 나 같은 사람이 거길 왜 가? 그냥 구경이나 해요. 누나도 가요, 수정 누나랑. 민철은 2장의 초대장을 내밀었다. 금색 글씨로 브라보 와인 럭셔리 파티라고 쓰여 있었다. 그 반짝이는 초대장은 그 순간 내 빌라 월세집의 어두운 현관을 잠시나마 환하게 밝혔다. 집으로 돌아오니 방 안은 고요했다. 낡은 빌라, 벽지는 군데군데 뜯겨있고 작은 전등만 희미하게 깜빡였다. 나는 땀에 젖어버린 옷을 벗어 세탁기에 던져놓고 민철이 준 초대장을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한참을 쳐다봤다. 금박 글씨가 조명 아래서 은근하게 반짝였다. 파티? 나와는 상관없는 단어였다. 내 삶은 늘 계산대 앞에 멈춰 있었다. 손님이 내민 카드를 긁고 영수증을 건네고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웃는 일. 그 웃음은 습관이었고 진심은 아니었다. 내 나이 48, 결혼도 못했고 남은 건 월세 계약서와 20년 묵은 외로움 뿐이다. 가끔은 내가 투명인간처럼 느껴졌다. 세상은 번쩍거리는데 나는 늘 어둠 쪽에 서 있었다. 야, 진짜 간다고? 수정은 전화를 받자마자 소리를 질렀다. 그냥 한 번쯤은 사람 구경도 할 겸. 아이고, 이소라, 너가 그런 말 하니까 되게 웃기다. 수정의 목소리에는 웃음이 섞여 있었지만 그 밑에는 나와 같은 갈망이 숨어 있었다. 우린 어릴 적부터 같은 동네에서 컸다.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큰 우리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변변치 않은 직업을 돌고 돌아 지금 나는 마트 계산대, 수정이는 골프장 캐디, 48살 노처녀, 비슷한 처지, 언제나 조금 모자란 인생의 자리였다. 결혼이 뭐냐, 사랑이 뭐냐, 그런 건 이미 오래전에 사치가 되어버렸다. 파티 전날 수정이가 내 집으로 왔다. 이거 어때? 수정은 세일에서 산 원피스를 들고 돌았다. 괜찮네. 근데 너무 번쩍거리는 거 아니야? 야, 그런 데서는 번쩍거려야 튀지. 그리고 너도 좀 꾸며. 너 머리. 미용실 좀 가자. 돈 아까워. 내일만큼은 진짜야. 우리가 사는 세상 말고 다른 세상. 수정의 말에 나는 잠시 거울을 봤다. 내 얼굴엔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눈가에 주름, 꺼진 볼, 손톱 끝에 굳은 살. 하지만 수정의 말이 자꾸 머리에 맴돌았다. 내일만큼은 진짜야. 파티 당일 나는 옷장을 뒤져 유일하게 남아있는 원피스를 꺼냈다. 작년 마트 사장님 딸 결혼식에 갔을 때 입었던 옷,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어둔 유일한 명품 가방, 할부로 산 그 가방을 조심스레 꺼냈다. 그 가방을 들고 거울 앞에 서니 잠깐이나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그래, 오늘은 나도 광고회사 대표다. 내 입에서 그런 말이 새어나왔다.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다. 파티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호텔에서 열렸다. 문을 들어서자 향수 냄새와 와인의 향이 뒤섞여 코를 찔렀다. 샹들리에는 별처럼 빛났고 사람들은 다들 영화 속 인물처럼 반짝거렸다. 수정은 내 팔을 꼭 붙잡았다. 야, 우리 너무 티나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 그냥 모른 척하자. 오늘은 이 세계 사람이야. 좋아. 그럼 나는 골프 리조트 오너 딸 이사님. 그리고 나는 광고회사 대표 이소라. 우린 그렇게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목소리엔 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샴페인 한 잔 드릴까요?
검은 턱시도를 입은 웨이터가 트레이를 내밀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잔을 들어 올렸다. 잔 안에서 반짝이는 거품이 내 현실을 잠시 가려주는 것 같았다. 이런 게 부자들의 냄새구나. 뭐래, 부자들도 콧구멍 2개고 입도 하나야. 수정이 킥킥 웃었다. 하지만 나는 수정의 옆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우리 같은 사람도 가끔 이런 세계의 공기를 들이마시며 살아야 버틸 수 있다고. 그때 음악이 바뀌었다. 무대 위로 유명한 힙합 가수가 등장하자 사람들이 환호했다. 수정은 흥에 겨워 팔을 흔들었다. 소라야, 우리도 인생 좀 즐기자. 나는 웃으며 잔을 다시 채웠다. 저기 2분 혹시 자리 비었나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반듯한 수트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다. 단정한 머리, 빛나는 시계, 그리고 자신감 있는 눈빛.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승철이라고 합니다. 명품 골프웨어 브랜드 S라인 대표예요. 나는 얼떨결에 잔을 들며 인사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광고회사 대표 이소라예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거짓인데 이상하게 달콤했다. 그의 눈빛이 부드럽게 스쳤다. 반갑습니다, 이소라 대표님. 저랑 한잔 하시죠. 그 순간 나는 잠시 모든 걸 잊었다. 계산대, 월세, 외로움, 허기진 저녁밥. 그 모든 게 와인 향에 녹아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다. 오늘만큼은 진짜야. 그 말이 내 안에서 다시 한번 조용히 되뇌어졌다. 오늘은 그냥 나도 잘 나가는 사람으로 있을래. 그의 이름은 이승철이었다. 명품 골프 의류 브랜드 S라인의 대표라고 했다. 와인을 몇 잔 마셔 얼굴이 달아올랐는데 그 말이 귀에 박혔다. 명품, 대표. 내 삶과는 한참 떨어진 단어들이었다. 이소라 대표님은 어떤 회사 하세요? 그가 와인잔을 들며 물었다.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대표님? 그 단어가 내 이름 앞에 붙으니 너무 어색해서 잠시 숨이 막혔다. 하지만 내 안 어딘가에서 익숙하지 않은 자신감이 스멀거렸다. 저요? 광고회사요. 브라이트에드. 입이 먼저 움직였다. 말하는 나 자신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짜릿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아, 그래서 그런가? 느낌이 딱 크리에이티브 하시네요. 그런가요? 거짓말이었지만 그 말이 이상하게 달았다.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가볍게 울렸다. 잔 안에서 붉은 액체가 흔들렸다. 그는 나보다 3살이 어렸지만 말투엔 여유가 있었다. 요즘은 진짜보다 연출이 더 중요한 시대잖아요. 연출이요? 그렇죠. 보여지는 게 다예요. 누가 더 잘 사느냐보다 누가 더 잘 보이냐가 중요하죠. 그의 말에 웃음이 났다. 그럼 오늘의 저는 꽤 잘 보이는 사람일지도 모르겠네요. 충분히요. 그의 시선이 내 얼굴에 닿을 때마다 심장이 살짝 뛰었다. 거짓말로 만든 내 모습이 오히려 진짜 나처럼 느껴졌다. 멀리서 수정이 눈으로 괜찮아? 라고 물었다. 나는 잔을 들어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여전히 나를 걱정하는 눈빛이었다. 수정은 나보다 현실적이었다. 그녀는 언제나 발이 땅에 닿아 있었고 나는 늘 허공에 마음을 띄우려 했다. 그 차이가 오늘따라 더 크게 느껴졌다. 너무 오래 있지 말자. 수정이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조금만, 아직 재밌잖아. 너 취했어. 조금뿐이야. 나 괜찮아. 수정은 한숨을 쉬더니 가방을 들었다. 그럼 나 먼저 간다. 민철이한테 연락 왔어. 같이 가자고 해서. 그래, 조심히 가. 연락할게. 괜히 이상한 남자 말 걸면 무시하고. 알았어, 엄마. 우린 서로 웃었다. 그녀가 문 쪽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이 멀어질수록 왠지 모르게 마음이 허전해졌다. 파티장은 어느새 한결 조용해져 있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마지막 잔을 기울였고 조명은 은은한 금빛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때 승철이 다가와 말했다. 이소라 대표님 늦었네요.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택시 타면 금방이에요. 저도 오늘 와인을 꽤 마셔서요. 직접 운전은 못하고 대리 불렀어요. 겸사겸사 같이 타시죠. 그가 휴대폰을 들어 보였다.
화면엔 대리운전 도착 3분 전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다. 그 말을 듣자 이상하게 안심이 됐다. 괜찮으시다면 집 근처까지만. 그럼 감사해요. 입에서 자연스럽게 말이 나왔다. 내가 진짜 대표님이라도 된 것처럼. 호텔 정문 앞 검은 외제차가 대기 중이었다.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석에 앉고 승철은 문을 열어주었다. 그의 손짓이 익숙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심스레 탔다. 차 안은 은은한 향수 냄새로 가득했다. 라디오에선 잔잔한 피아노 곡이 흘렀다. 도심의 불빛이 차창을 따라 미끄러졌다.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다. 이대로 어디론가 멀리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은 어디로 모실까요? 대리운전 기사가 물었다. 그의 질문에 심장이 잠시 멈췄다. 진실을 말할까? 거짓을 이어갈까? 결국 내 입은 나보다 먼저 움직였다. 강남 도곡동 H아파트요. 순간 내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다. 승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 도곡동이시구나. 좋은 데 사시네요. 그냥 오래 살아서요. 역시 대표님은 다르시네요. 그의 웃음에 나는 덤덤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 속은 부끄러움과 허세로 뒤섞여 있었다. 차가 도곡동 고급 아파트 단지에 멈췄다. 그는 예의 바르게 말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승철 씨도요. 나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차가 멀어지자 나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다. 찬 바람이 볼을 스쳤다. 그가 사라진 뒤 남은 건 고요한 도심의 불빛뿐이었다. 나는 천천히 걸었다. 몇 블록쯤 내려오니 낯익은 24시 햄버거 가게 간판이 보였다. 문을 열자 기름 냄새가 확 밀려왔다. 테이블엔 젊은 커플, 그리고 배달기사 둘이 있었다. 나는 구두를 벗고 구석에 앉았다. 무릎 위에 명품 가방을 올려두고 햄버거를 한 입에 베어 물었다. 소스가 손등에 묻었지만 닦을 기운이 없었다. 와인향이 케첩 냄새에 묻혀 사라졌다. 내가 조금 전까지 있었던 세계가 마치 다른 행성 같았다. 나는 도대체 누구였을까? 계산대에 서서 바코드를 찍던 여자일까? 아니면 샹들리에 아래서 대표님이라고 불리던 여자일까? 와인 파티의 불빛은 이미 멀어졌지만 그 빛이 내 안에 남아있었다. 그건 부끄럽고 동시에 따뜻했다. 오늘만큼은 진짜였던 것 같았다. 새벽이 넘어 첫 차가 올 시간이 다가왔다. 가게 문을 나서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그때 진동이 울렸다. 휴대폰 화면에 낯익은 이름이 떴다. 승철, 오늘 즐거웠어요. 다음엔 제 세계를 보여드릴게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심장이 또 한 번 뛰었다. 그의 세계, 그곳이 어떤 세상이든 나는 그 문장 안에 나를 던지고 싶었다. 비록 오늘의 나는 거짓이었지만 그 거짓이 잠시나마 나를 살게 했다. 오늘은 그냥 나도 잘 나가는 사람으로 있었으니까. 그날 이후로 우리는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다. 처음엔 짧은 문자였다. 오늘 일 많으셨죠? 피곤하죠? 좋은 와인 생각나네요. 그의 메시지는 짧지만 정중했고 어딘가 고급스러웠다. 나는 마트 계산대에 서 있을 때조차 폰이 진동하면 심장이 뛰었다. 그의 말투, 표현 하나하나가 낯설게 달콤했다. 주말, 그는 나를 점심 식사에 초대했다. 주말은 내가 근무하는 날이라 동료 혜진이에게 겨우 부탁해서 급하게 바꿨다. 미안, 혜진아. 다음엔 내가 너 대신 야간 근무할게. 알았어, 언니. 어머니가 아프시다는데 빨리 가야지. 그래, 고마워. 나는 급하게 인터넷으로 산 나름 비싸 보이는 옷을 걸치고 급하게 약속 장소로 갔다. 강남의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다. 유리창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와인잔이 반짝였다. 그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를 빼주었다. 대표님, 오늘은 제가 모시는 날이에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식사가 끝날 무렵 그는 쇼핑백 하나를 내밀었다. 이게 뭐예요? 별건 아니고 그냥 선물이에요. 당신 생각이 나서요. 조심스레 포장을 풀자 안에는 명품 벨트와 와인 한 병이 들어있었다. 벨트의 버클이 조명 아래서 반짝였다. 이건 너무 비싸 보여요. 당신한테 어울려요.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어요. 뭐랄까, 평범한 사람은 아니구나, 그런 느낌. 그의 말이 내 귓가에 오래 머물렀다. 평범하지 않다. 누군가에게 처음 그렇게 평가받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을 줄은 몰랐다. 그날 밤 나는 집에서 벨트를 허리에 둘러봤다. 거울 속에 나는 마트 유니폼 대신 하얀 블라우스를 입은 듯한 착각에 빠졌다. 벨트 하나로 세상이 달라진 기분이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감정인지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다. 다음 날 출근길, 마트 탈의실 거울 앞에서 몰래 벨트를 한 번 더 매봤다. 캐시 언니, 다음 타임 계산 도와주세요. 동료의 말에 깜짝 놀라 허겁지겁 유니폼 상의를 내렸다. 벨트의 버클이 유니폼 안에서 살짝 빛났다. 누가 보면 모를 작은 비밀. 하지만 그 비밀이 내 하루를 버티게 했다. 퇴근 후 수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 같아. 수정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너 너무 빨리 빠지는 거 아니야? 아직 잘 모르잖아. 왜 그렇게 생각해? 그는 진짜 다르다니까? 다들 처음엔 그렇게 말하지. 너랑 나 같은 사람 앞에 진짜 부자 남자가 왜 나타나겠어? 그녀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틀리지 않았다. 그래서 더 불편했다. 수정아, 그런 말 좀 하지 마. 나도 알아. 근데 이번엔 느낌이 달라. 느낌으로 사는 거 아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믿어보고 싶어.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폰을 쥐고 있었다. 그의 메시지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며칠 뒤 그는 나를 청담동의 한 명품 매장으로 초대했다. 그냥 구경만 해요. 제 일이 브랜드 쪽이라 신제품 컨셉도 볼 겸요. 그 말에 따라갔다. 유리문을 열자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매장은 조용했고 조명이 매끈한 가죽 제품 위주로 부드럽게 흘렀다. 승철원 직원들과 친근하게 인사를 나눴다. 아, 이 브랜드 대표님이세요? 직원이 물었다.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거래하는 쪽이에요. 그의 말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의심조차 들지 않았다. 그가 가죽 지갑을 고르며 내게 물었다. 이건 어때요? 좀 심플한가? 깔끔하고 우아한 느낌이네요. 역시 감각이 있으시다니까요. 그의 한마디에 괜히 가슴이 뛰었다. 그 후로 우리의 만남은 점점 품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다. 레스토랑, 와인바, 갤러리. 나는 그의 옆에서만 진짜 여자가 된 기분이었다. 그가 내 손을 잡을 때마다 나는 계산대의 이소라가 아니라 광고회사 대표 이소라로 다시 태어나는 느낌이었다. 하루는 그가 그때 명품 매장에서 봤던 지갑을 선물로 건네며 말했다. 사람이 만나면 기운이 통하는 게 있대요. 당신이랑 있으면 그런 게 느껴져요. 감각이 비슷하달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닮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나를 알아본 것 같았다. 정말 내가 되고 싶었던 그 누군가를. 어느 날 그는 새 와인을 열며 말했다. 사실 곧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하려고요. 나는 와인잔을 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 새 라인. 네, 지금 하고 있는 명품 골프웨어는 고가 시장이라 조금 젊은 세대를 타깃으로 세컨 브랜드를 준비 중이에요.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당시처럼 감각 있는 사람 함께하고 싶어요. 나랑 함께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광고 쪽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브랜드 스토리나 이미지 구축 같은 부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숨이 막혔다. 그가 내 거짓말을 믿고 있었다. 아니, 믿는 척을 하는 걸까? 어느 쪽이든 그 말이 달콤하게 들렸다. 와인 향이 짙어졌다. 그 향 속에서 나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사랑일까? 아니면 기회일까? 그 경계가 흐려졌다. 내가 그를 믿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 거짓말을 믿고 싶은 걸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가 선물한 지갑이 가방 속에서 반짝였다. 로고가 내 눈에 꽂혔다. 그건 이제 내 표식이었다. 내가 어느 세계에 속하고 싶은지 보여주는 작은 증거. 나는 거울 앞에서 속삭였다. 이런 게 사랑인가? 아니면 기회인가? 하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 며칠 동안 그는 브랜드 이야기를 자주 했다. 샘플 사진도 보내왔고 공장 미팅을 다녀왔다며 작업실 사진도 보여줬다. 나는 점점 그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마치 이미 그 브랜드의 일부가 된 것 같았다. 어느 날 저녁
그가 조금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하나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일이에요? 원단 계약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그가 한숨을 내쉬었다. 원래 다음 달에 결제하면 되는 건데 공장에서 물량을 확보해주겠다고 해서요. 좋은 거 아닌가요? 좋죠. 근데 계약금을 이번 주 안에 넣어야 해서요.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돈이 부족한 건 아닌데 제 자금이 지금 다른 쪽에 묶여 있거든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얼마나 필요한데요? 아니에요. 소라 씨한테 이런 얘기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괜히 부담 주기 싫어요. 그 말에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졌다. 며칠 동안 브랜드 이야기를 함께 나눴고 파트너라는 말까지 들은 뒤였다. 나는 먼저 입을 열었다. 혹시 제가 도와드릴 수는 없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마치 고민하는 사람처럼. 정말 괜찮겠어요? 얼마나 필요한데요? 계약금이 4천인데 일부만 있어도 숨통이 트일 것 같아서요. 그는 끝까지 조심스러워 보였다. 억지로 부탁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그 태도가 오히려 나를 움직였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나는 통장 잔액을 몇 번이고 들여다봤다. 어차피 투자금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우리가 같이 시작하는 브랜드인데 며칠을 고민한 끝에 나는 적금을 해지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계좌이체를 한 후 카톡을 보냈다. 2천만 원 보냈어요. 많진 않지만 도움이 되길 바래요. 바로 그에게 답장이 왔다. 이런 마음이 진짜 값진 거예요.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시작하는 신호니까. 정말 고마워요, 소라 씨. 감동했어요. 나는 그의 따뜻한 말에 안도했다.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했다. 일주일쯤 지나 그는 다시 연락을 해왔다. 소라 씨, 테스트한 시장 반응이 예상을 넘어서 지금 자금이 조금 더 필요해요. 얼마나요? 일단 5천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당신이랑 나 이제 같은 배잖아요. 나는 멍하니 전화를 쥐고 있었다. 5천만 원? 5천만 원. 내 전 재산보다 큰 돈이었다. 그건 내가 지금 바로는 어렵고 알아요. 급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타이밍을 놓치면 좀 아깝긴 해요. 그의 말투엔 조급함 대신 부드러운 확신이 있었다. 그게 더 위험했다. 결국 나는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았다. 그리고 모자란 금액은 수정에게 부탁했다. 너 미쳤어? 수정은 눈을 크게 떴다. 그게 투자라고 생각해봐. 그 사람은 진짜야. 브랜드도 있고 곧 런칭한대. 너 그 브랜드 직접 본 적은 있어? 사진 봤지. 샘플도 있다고 했어. 그 사진은 어디서 났는데? 몰라. 그냥 보여줬어. 수정은 한숨을 내쉬었다. 소라야, 그 사람 너무 완벽하지 않아?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 좋은 남자랑 성공 스토리. 한 번에 오는 건 드라마에서나 나와. 나는 침묵했다. 그녀의 말이 현실 같았다. 하지만 나는 그를 진짜 믿고 싶었다. 며칠 후 그는 다시 나를 고급 레스토랑으로 불렀다. 테이블 위에는 미리 주문해둔 와인과 디저트가 놓여 있었다. 그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정말 고마워요. 소라 씨가 믿어준 덕분에 일이 훨씬 잘 풀릴 거예요. 정말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내 눈을 바라봤다. 이제 우리 단지 일 얘기만 할 사이 아니잖아요. 순간 숨이 막혔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는 부드럽게 웃었다. 나 결혼 생각 있어요. 그 사람은 소라 씨였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눈물이 차올랐다. 진심이에요? 그럼요. 이 일 끝나면 바로 프로포즈 하려고 했어요. 그의 말은 믿고 싶은 정도가 아니라 믿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그를 완전히 믿었다. 사랑은 믿음이라 믿었다. 그 후로 나는 그에게 받은 명품 쇼핑백을 하나둘 모았다. 벨트, 지갑, 스카프, 향수, 와인. 그것들은 마치 우리의 약속처럼 보였다. 하나씩 정리하며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진짜 내 인생도 변할 거야. 하지만 그 믿음은 너무 쉽게 깨졌다. 며칠 뒤, 갑자기 그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문자가 읽히지 않았고,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하루, 이틀, 사흘. 마음이 점점 조여왔다. 승철 씨, 무슨 일 있어요? 남긴 메시지에는 회신이 없었다. 그리고 나흘째, 전화기에서 들려온 건 차가운 자동 안내음이었다. 없는 번호입니다.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찔렀다.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떨어졌다.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보다 내 심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와인병 위에 금빛 라벨이 희미하게 빛났다. 그 순간 깨달았다. 그의 말, 그의 선물, 그의 미소, 모두가 덫이라는 걸. 승철이 사라진 뒤 일주일이 넘었다. 그의 번호는 없는 번호로 바뀌었고, 문자는 읽히지 않았다. 나는 처음엔 단순한 사고나 출장이라고 믿었다. 설마 그런 사람은 아니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믿음은 썩은 밧줄처럼 풀려나갔다. 결국 수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사람 사무실 한번 가보자. 수정은 한숨을 쉬었다. 그래, 그래야 정신 차리지. 사무실 주소는 강남구의 한 건물이었다. 승철이 처음에 보여준 명함 뒤편에 작게 적혀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자 문 앞에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다. S라인 골프 홀딩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유리문 안쪽엔 먼지가 쌓인 종이컵과 쓰레기만 보였다. 문틈으로 고개를 들이밀며 나는 물었다. 여기 정말 아무도 없는 거야? 수정이 굳은 얼굴로 주변을 둘러봤다. 이거 폐업 공고문이잖아. 그녀가 벽에 붙은 종이를 떼어내며 말했다. 임대인 귀책으로 계약 해지됨.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설마 다른 곳으로 옮긴 걸 수도 있잖아. 소라야. 수정이 나를 바라봤다. 이건 누가 봐도 사기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가 웃던 얼굴, 손끝의 온기, 내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 그 모든 게 가짜일 리 없다고, 그 순간만큼은 진짜였다고 마음속으로 미친 듯이 부정했다. 그날 오후 우리는 경찰서로 향했다. 적수 창구 앞에서 이름을 말하자 담당 형사가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 사람 이미 신고 들어온 건 여러 건이에요. 여러 건이요? 네, 피해자만 해도 5명이 넘습니다. 대부분 투자 사기로요. 명품 브랜드 런칭 뭐 그런 말 많이 하죠?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다. 그 사람 이름이 진짜였을까요? 가짜 이름일 가능성이 높아요. 주민번호나 사업자 등록 다 위조였어요. 통장도 본인 통장이 아닐 거예요. 수정이 옆에서 나를 부축했다. 내 다리가 덜덜 떨렸다. 그 사람 진짜 아니었어. 괜찮아, 소라야. 이제 알았잖아. 괜찮지 않아. 나 그 사람 믿었어. 진심으로. 경찰서 복도에 앉아 있는데 형광등 불빛이 이상하게 희미하게 느껴졌다. 머릿속에서 그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우리 이제 같은 배 탔잖아요.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 농담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며칠 동안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마트에 가지 않았고 불도 켜지 않았다. 냉장고 안엔 먹다 남은 반찬이 썩어갔다. 거실 한켠에는 그가 준 쇼핑백들이 쌓여 있었다. 벨트, 향수, 스카프, 와인병. 그걸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했다. 이거라도 팔면 빚 일부는 갚을 수 있겠지. 수정에게 연락했다. 나 그 사람이 준 거 팔러 갈 거야. 어디로? 강남 쪽에 중고 명품샵 있잖아. 거기로. 매장은 조용했다. 유리 진열장 위엔 명품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직원은 내 쇼핑백에서 물건을 하나씩 꺼내더니 장갑을 낀 손으로 꼼꼼히 살폈다. 루페를 들고 버클을 비추던 그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거 좀 이상하네요. 왜요? 진짜 브랜드 제품이 아닌가요? 그가 조심스럽게 웃었다. 퀄리티는 괜찮은데요. 이거 가짜예요. 가짜요? 네. 요즘 이런 하이 퀄리티 짝퉁 많아요. 외관만 보면 진짜처럼 보이지만 각인 위치나 마감이 다릅니다. 그 말에 손에서 벨트가 뚝 떨어졌다. 직원이 말없이 벨트를 주워서 다시 쇼핑백에 넣었다. 죄송해요. 저희는 이런 제품은 매입이 불가합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명품도, 사랑도,
나 자신도. 밖으로 나와서 버스 정류장에 앉았다. 손에 들린 쇼핑백이 무겁게 느껴졌다. 안에는 가짜 명품, 가짜 사랑, 가짜 꿈이 담겨 있었다. 나는 중얼거렸다. 가짜는 나였어. 처음부터.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떠올랐다. 와인 파티에서 원피스를 입고 웃던 나. 광고회사 대표라며 당당했던 나. 그때부터 나는 이미 가짜였다. 그를 탓할 자격이 있을까? 거짓말 위에 세운 사랑이 무너지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주변엔 퇴근길 사람들의 소음이 가득했지만 그 소리조차 멀게 느껴졌다. 그때 수정이 전화를 걸어왔다. 어디야? 몰라. 그냥 밖이야. 거기서 울지 말고 나와. 지금 갈게. 잠시 후 수정이 내 앞에 섰다. 그녀는 아무 말도 없이 나를 꼭 안았다. 그 품이 따뜻했다.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나 바보같이 그 사람 다 믿었어. 결혼도 파트너도 다 진짜라고 생각했어. 바보 아니야. 그만큼 믿고 싶었던 거야. 우리 같은 사람 그런 말 한마디에 살잖아. 수정은 내 어깨를 토닥였다. 괜찮아, 소라야. 다시 시작하자. 우리 둘 다 진짜로 살아보자. 이번엔 거짓말 말고 진짜로.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짜 명품 쇼핑백이 든 손은 떨렸지만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가벼워졌다. 멀리서 버스가 들어왔다. 우리는 함께 버스를 올랐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불빛이 눈앞에 번졌다. 그 불빛 속에서 나는 깨달았다. 진짜는 누가 맘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거라는 걸. 몇 주 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이소라 씨, 그 사람 잡혔습니다. 순간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다. 담당 형사는 담담하게 말했다. 본명은 강진우입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요. 현재 조사 중입니다. 나는 한참 말이 없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는 혹시라도 다른 이야기를 기대했던 것 같다. 사실은 사업가였다고, 사실은 사정이 있었다고, 사실은 나를 속인 게 아니었다고.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 제 돈은요? 한참 만에 겨우 물었다. 형사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회수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뒤에도 나는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그 말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막상 누군가의 입으로 확인하고 나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울었다.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었다. 돈이 아까워서도 아니었다. 그 모든 거짓말을 끝까지 믿었던 내 자신이 너무 창피하고 미워서였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다가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도 빚은 그대로였고 통장 잔고도 그대로였다. 현실도 그대로였다.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었다. 이제야 알았다. 사람은 무너질 때보다 무너진 뒤에 현실을 볼 때 더 아프다는 걸. 며칠 동안 나는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았다. 냉장고엔 역시 먹다 남은 반찬들이 썩어가고 있었고 식탁 위에는 대출 서류가 놓여 있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빚은 결국 내 몫이었다. 나는 한참 동안 서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다. 허탈한 웃음이었다. 속인 사람은 따로 있는데 갚는 사람은 나였다. 그 사실이 너무 우스워서 오히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며칠 뒤 나는 다시 마트 유니폼을 꺼냈다. 출근하기 싫었다. 정말 싫었다. 하지만 대출금은 매달 빠져나갈 것이고 생활비도 필요했다. 누군가가 내 대신 살아주지 않았다. 유니폼 단추를 채우면서 나는 거울 속 나를 봤다. 초라했다. 하지만 이제 거짓은 없었다.
그것만으로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다. 나는 조용히 마트로 향했다. 이제는 안다. 남의 시선 속에서 살면 결국 길을 잃는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초라해 보이던 내 일상이 사실은 내가 끝내 돌아와야 할 자리였다는 것을. 긴 꿈 하나가 끝났다. 그런데 그 꿈에 지불할 대가가 너무 컸다.